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현장은 마치 누군가 침입해 물건을 훔쳐간 빈집털이 범행처럼 보였지만 여러 정황들은 이 실종된 여성이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 경찰은 남편이 아내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장 먼저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조금 달랐습니다. 경찰의 시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용의자를 향했을 때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북서부 포터 카운티에 위치한 스페인어로 천국의 계곡이라는 뜻을 가진 발파라이소는 그 이름처럼 평온하고 화창하며 주민들 역시 매우 친절한 곳입니다. 작지만 안락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이 마을에서 1999년 7월 21일 몹시 기이한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폭풍우가 몰려올 듯 번개가 번쩍이던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베서니와 그녀의 가족들은 현관에 앉아 다가오는 폭풍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베서니의 이웃인 로버트가 차를 몰고 퇴근했습니다. 차고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린 그는 차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걸어 나와 베서니의 아버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아내 로리를 보지 못했냐고 말이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기에 베서니는 그들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로버트가 몹시 초조해 보인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로버트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로버트는 퇴근 후 집에 와보니 누군가 침입하는 적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이상한 쪽지가 남겨져 있으며 아내 로리가 사라졌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차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로리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며 아내가 납치된 것 같다고 의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드 경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리드 경관은 집 앞에서 로버트를 만났고 로버트는 자신의 아내 이름이 로리 커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1964년 9월 14일 인디애나주 키와나에서 태어났으며 당시 35세였습니다. 그와 로리는 결혼한 지 11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로리는 집 근처에서 일했고 로버트는 사우스밴드에서 일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가 먼 그보다 아내가 먼저 집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로버트는 차고 문이 열려 있는데도 집안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 이미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로버트의 설명을 들은 뒤 리드 경관은 집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살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검은색 테이프로 붙여진 노란색 종이 조각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그넘 44구경이 머리를 겨누고 있으니 엎드려라. 어딘가에서 찢어낸 듯한 이 종이 조각은 종이를 찢어낸 후에 글씨를 적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안 곳곳은 누군가 마구 뒤진 듯 엉망이었습니다. 주방 바닥에는 핏방울이 떨어져 있어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싱크대 안에는 피 묻은 버터 나이프가 놓여 있었지만 훗날 이 칼에 묻은 혈흔은 로리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싱크대 옆 테이블에 놓인 타이핑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레리 일행이 오후 3시에 집을 보러 올 거야. 그러니 빨리 끝내야 해. 치고 빠지라고. 남편은 늦게까지 일하지만 아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서둘러. 적어도 컴퓨터, 오디오, VCR, 망원경, 자전거, 보석, 그리고 돈은 챙겨. 참 아내가 아주 매력적이니 속옷도 몇 벌 챙기고 다 읽고 나면 이 편지는 꼭 태워버려. 전화로는 이 얘기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미안, 알파벳 K 뒤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네. 낡은 컴퓨터라 그래. 내 것도 아니거든. 행운을 빌어. 편지의 서명은 놈 제이콥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만 보면 이 집안의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빈집털이 범에게 남긴 지시사항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편지를 태우는 것을 깜빡했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부딪혀 미처 편지를 없애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로버트는 제이콥스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누군가 집을 보러 온다고 언급된 부분은 사실이었습니다. 로버트의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부부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직장인 사우스밴드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이콥스라는 인물이 누구든 간에 커클리 부부가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현관에 부동산 중개인용 보관함에 집을 볼 때 쓰는 열쇠가 들어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겉보기에는 치밀하게 계획된 빈집털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절도 사건이라면 로리는 도대체 왜 사라진 걸까요? 게다가 로버트의 말에 따르면 로리는 시력이 좋지 않고 심한 천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방과 안경 그리고 천식약이 그대로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마트에 갈 때도 반드시 이것들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로리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집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리드 경관은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그곳 역시 난장판이었습니다. 로리의 속옷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침대 시트도 뒤집혀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있던 보석함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는데 보석이 전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보석이 사라졌는지 로버트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있던 컴퓨터, VCR, 천체 망원경 등의 물건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성인용 사진들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절도 사건을 다뤄본 리드 경관이었지만 이번 현장은 어딘가 대단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도둑이 훔쳐간 물건들도 일반적인 절도 사건과는 달랐고 무엇보다 의도적으로 남겨둔 듯한 흔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로리의 실종 소식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부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로리와 로버트가 어떤 사람인지, 로리가 가출을 한 것은 아닌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친 것은 아닌지 온갖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로버트가 이 실종 사건을 꾸며낸 장본인일 것이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를 잘 아는 지인들은 하나같이 그럴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무척 좋았고 로버트가 로리를 해칠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버트는 얼마 전 승진을 했고 두 사람은 이사를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의 기본은 실종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조사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의 무작위 범죄의 확률은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로버트를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로버트는 몹시 불안하고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로리가 간호사이며 포토기념병원의 심장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는 것을 제외하면 외출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로버트는 아내를 깊이 사랑하며 아내 역시 자신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하자 로버트는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탐지기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리가 실종된 시간대에 로버트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수많은 동료들이 증명해 주었기에 그의 혐의는 최종적으로 벗겨지게 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수상한 쪽지와 편지에 주목했습니다. 범인이 부부가 집을 팔려야 한다는 사실과 중개인용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부동산 중개인이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닐까요? 경찰은 해당 부동산 중개회사의 관리자 2명을 찾아가 로리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객의 부동산 정보 외에는 개인적인 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회사 전체를 통틀어 중개인은 단 8명, 관리자는 2명뿐이었고 이들 모두 명확한 업무 기록이 있어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경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회사와 직원들의 자택에 있는 모든 프린터를 동원해 현장에서 발견된 편지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인쇄해 보았습니다. 대조 결과 현장의 편지와 일치하는 프린터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중개회사 직원들은 모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편지를 분석하던 중 발견되었습니다. 편지 내용 중 소문자 K 주변에 띄어쓰기 오류가 상당히 자기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K 뒤에는 공백이 있었고 어떤 K 앞에도 공백이 있었으며 아예 공백이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범인이 일부러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조작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경찰은 편지가 빈집털이범의 소행으로 위장하기 위한 가짜 단서일 뿐이며 편지의 수신인과 서명 역시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 어떻게 로리의 집안 사정을 꿰뚫고 있었고 어떻게 집안으로 침입할 수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로리의 이웃 베서니는 사건 당일 오후 5시경 로리가 파란색 포드 자동차를 몰고 퇴근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 퇴근 시간과 다를 바 없었죠. 그런데 얼마 후 로리가 다시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차 안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정황을 더 본 적이 없냐고 묻자 베서니는 중요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오후 4시경 친구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스포츠용 자전거를 탄 남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야 흔하지만 이상했던 점은 그 남자가 베서니의 집 앞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맴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손을 흔들어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헬멧과 고글을 착용하고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베서니는 덧붙여 얼마 전 자신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커클리 부부를 초대했는데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선량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부가 적어준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축하 카드까지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베서니가 언급한 자전거를 탄 남자라는 말에 리드 경관의 뇌리에 로버트가 했던 말이 스쳤습니다. 로리가 주말마다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즐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리드 경관은 로리가 소속된 크랭크라는 자전거 동호회로 향했습니다. 동호회 관리자에게 의심스러운 남성 회원이 있는지 묻자 관리자는 몽고메리라는 회원이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몽고메리의 아내와 그녀의 새 남자친구 역시 이 동호회 회원이었는데 이 일로 격분한 몽고메리가 아내의 새 연인과 충돌을 빚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다정하고 열정적인 로리였습니다. 그녀는 양측 사이에서 대화를 중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찰은 이 일로 몽고메리가 로리에게 앙심을 품은 것은 아닌지 베서니가 본 자전거를 탄 남자가 바로 그가 아닐지 의심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몽고메리를 찾아가 사건 당시의 알리바이를 물었습니다. 몽고메리의 알리바이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이혼 문제로 심란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을 도와준 좋은 사람인 로리에게 해를 끼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드 경관에게 또 다른 회원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동호회 여성 회원들을 괴롭히다 쫓겨난 윌리엄 존슨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다른 회원들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몽고메리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존슨은 동호회에서 쫓겨난 직후 텍사스로 이주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은 초기 48시간입니다. 하지만 로리가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나도록 경찰은 총력을 다해 수색하고 수많은 전단지를 배포했음에도 그녀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중증 천식 환자인 로리가 생명줄과도 같은 약을 챙기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원 처방 기록을 뒤져보아도 그녀가 새로 약을 구입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로리의 생명이 시시각각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실종 3일째인 7월 24일 경찰은 로리의 직장인 심장재활센터를 방문해 동료 의료진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로리의 동료 간호사인 낸시는 재활센터가 간호사 6명과 교대 근무의사 2명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양 환자도 많지 않아 업무 시간 중에도 직원들끼리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갈 시간이 충분했다고 합니다. 낸시의 말에 따르면 로리는 원칙을 중시하고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시민상, 타냐 스미스상, 선샤인 케어상 등을 수상할 만큼 센터 내에서 가장 우수한 간호사였습니다. 게다가 간호사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동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존재였습니다. 이곳에는 경험이 풍부한 2명의 의사, 폴과 데이비드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폴은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반면 로리와 비슷한 또래인 데이비드는 성격이 활달하고 간호사들을 자주 돕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쓰레기 비우기나 청소 같은 허드렛 일을 간호사들에게 떠넘기며 부려먹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낸시가 로리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퇴근 무렵 로리에게서 어떠한 이상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모든 단서를 쫓았음에도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었던 그때 포터 카운티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사건의 판도를 바꿉니다. 로리의 집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옥수수 밭에서 새까맣게 불에 탄 자동차 한 대가 발견된 것입니다.
번호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지만 다행히 차대 번호가 남아있어 이 차가 로리의 파란색 포드 자동차라는 사실이 금세 확인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은 차량 안에서 탄피 3개와 차량에서 멀지 않은 곳에 녹아내린 액화 가스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로리의 차는 찾았지만 로리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경찰은 범인이 목적이 불분명한 행동들로 마치 경찰을 조롱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불탄 차량이 발견된 지 단 하루 만에 경찰은 결정적인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게 됩니다. 실종 5일째인 7월 26일, 당시 12살이었던 소년 크리스는 집 근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바닥에 떨어진 투명한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라 생각한 소년은 봉지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그 안에 작은 종이 쪽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걸 커클리 씨에게 전해주세요. 5311647. 그의 아내는 실종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크리스는 비닐봉지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는 납치범이 로버트에게 참여하는 어조로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범인은 총구를 겨눈 상황에서도 로리가 강하게 저항했고 자신이 입을 틀어막으려 하자 로리가 자신의 손가락을 꽉 깨물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로리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죠. 더욱 소름 돋는 것은 로리의 시신은 영원히 찾을 수 없을 테니 이만 사건을 종결해도 좋다는 조롱 섞인 경고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소녀는 곧장 어머니에게 편지를 가져갔습니다. 마을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실종 사건을 알고 있던 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비닐봉지와 내용물 일체를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쓰레기통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인근 주민들을 탐문했지만 봉지를 두고 간 목격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편지뿐만 아니라 운동화 한 짝, 열쇠고리, 그리고 포드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이 물건들이 아내 로리의 것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실제 납치범이 남긴 확실한 증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닐봉지에는 단 하나의 지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포기해라. 너희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치밀했던 범인조차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경찰이 언론에 공개한 로린의 집에서 도난당한 물건들, 즉 컴퓨터, VCR, 천체 망원경 등을 발견하고 경찰서로 달려와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다름 아닌 로리의 직장 동료 의사 데이비드 말린스키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경찰에 고발한 이유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전개였습니다. 존경받는 의사 데이비드가 로리의 실종과 연관되어 있다니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데이비드의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의 집에서 로리의 집에서 사라졌던 도난품들을 발견했지만 로리의 흔적이나 사건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더 결정적인 증거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사관 중 한 명의 시선이 지붕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색이 누락된 공간, 바로 튀어나온 다락방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공간은 입구를 완벽히 숨겨둔 아주 은밀한 밀실이었습니다. 심지어 데이비드의 아내조차 이 밀실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유일한 비밀 입구를 통해 밀실 내부로 진입했을 때 그들 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의자 하나와 VCR 그리고 컴퓨터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은 온통 기괴한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벽 전체가 성인용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로리의 집 침실벽에 붙어 있던 바로 그 사진들과 동일한 종류였습니다. 방구석에는 수많은 CD와 함께 로리의 소지품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는 복제된 로린의 차고 리모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차고를 통해 로리의 집에 자연스럽게 침입할 수 있었던 방법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밀실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해 두 통의 편지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출력해 보았습니다. 대조 결과 범인이 남겼던 두 통의 조롱 섞인 편지들은 모두 이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임이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평소 점잖고 존경받던 의사 데이비드의 끔찍하고 어두운 이면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1999년 7월 27일
데이비드 말린스키는 로리 납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기 전 데이비드는 변호사 선임 권리마저 포기하며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자신과 로리는 이미 반년 전부터 불륜관계였으며 로리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녀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야반도주하기로 약속했고 로리의 집을 누군가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것처럼 현장을 위장하는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아내를 향한 사랑을 깨달은 데이비드가 로리와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하자 로리의 집에서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고 당황한 데이비드는 혼자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로리 역시 어딘가로 도망쳤을 것이라 믿지만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자신도 전혀 모른다고 뻔뻔하게 주장했습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지만 로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그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단정지을 확증도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로리의 동료 간호사 낸시를 불렀습니다. 낸시는 데이비드의 불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원칙주의자인 로리가 데이비드 같은 사람과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낸시는 지난번 조사에서 미처 말하지 않았던 중요한 세부사항을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평소 간호사들의 업무가 아닌 허드렛 일을 자주 지시했는데 다른 간호사들은 면전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꾹 참고 넘어갔지만 로리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로리는 데이비드의 부당한 지시에 단호하게 대처했고 이로 인해 데이비드가 여러 번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낸시는 바로 이것이 데이비드가 앙심을 품은 결정적인 범행 동기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게다가 데이비드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에서 상처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감식 결과 그것은 사람의 치아에 물린 자국이었습니다. 소년 크리스가 주었던 편지에 적힌 로리가 내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가 로리를 납치한 진범이며 로리는 이미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살인죄로 기소하기에는 시신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부족했습니다. 경찰이 고군분투하던 그때 데이비드 스스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는 곧 출소할 예정이었던 동료 수감자에게 접근해 은밀한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집 근처 정원에 사진 몇 장을 숨겨두었는데 출소하면 그 사진들을 찾아 폐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감자는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했고 경찰은 정원에 파묻혀 있던 사진들을 고스란히 찾아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옷을 모두 벗은 채 데이비드의 핑크빛 밀실에 누워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의 아내 로리임을 눈물로 확인했습니다. 더욱 참혹한 사실은 법의학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사진 속 로리의 상태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그녀가 이미 생명을 잃은 상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사진들만으로도 데이비드의 야반도주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경찰은 모든 증거를 취합해 사건의 퍼즐을 맞췄습니다. 매사 원칙대로 행동하며 자신에게 망신을 준 로리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데이비드. 그는 간호사들의 대화를 엿듣고 로리가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로린의 차고 리모컨을 복제하고 가짜 편지를 미리 작성한 뒤 로리가 퇴근하기 전 그녀의 집에 몰래 침입해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리가 귀가하자마자 그녀를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이후 이 모든 것을 빈집털이범의 소행으로 위장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지만 그의 오만함은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로리가 실종된 지 6개월이 지난 2000년 1월 24일 포토카운티 고등법원에서 데이비드 말린스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데이비드가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치밀하게 납치를 계획했으며 수사 과정 내내 거짓말을 일삼았고 심지어 무고한 피해자가 자신과 불륜관계였다며 고인의 명예까지 더럽혔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수집된 모든 증거는 오직 한 사람, 데이비드 말린스키를 유일한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베서니는 용기를 내어 증인석에 섰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이웃 로리를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건 당일 보았던 자전거를 탄 남자가 입고 있던 장비들을 정확히 기억해내며 그 남자가 바로 데이비드 말린스키라고 확언했습니다. 배심원단의 판단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데이비드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주거 침입, 살인, 납치 등 6개 혐의로 징역 15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향후 73년 동안은 가석방조차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연도는 2076년으로 그때까지 그가 살아남는다면 그의 나이는 무려 112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리가 사라진 지 약 6년이 흐른 어느 날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된 데이비드는 마침내 자신이 로리를 살해했음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경찰을 자신이 소유한 농장으로 이끌었고 그곳에 안매장되어 있던 로리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라는 번듯한 가면 뒤에 숨어 자신에게 정당한 목소리를 내던 동료를 이토록 잔혹하게 짓밟은 데이비드의 범행은 결코 용서될 수 없습니다. 비록 로리 커클리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부당함에 타협하지 않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햇살 같았던 그녀의 선한 마음만큼은 오랫도록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늘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